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한 아이의 탄생으로 완벽해 보이던 가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작가는 이 파열음을 통해 우리가 믿어온 가족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작가 도리스 레싱은 20세기 여성 문학의 거목으로 평가받으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성장해 식민지의 아픔과 인종차별, 그리고 광활한 자연을 느끼며 인간과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을 작품에 새겼습니다. 북텔러 남현숙 작가가 들려주는 다섯째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텔러 남현숙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도리스 레싱의 5번째 아이입니다. 제가 도리스 레싱을 알게 된 거는 대학교 전공 시간이었어요. 그때 투룸 19, 그러니까 19호실로 가다라는 단편소설을 읽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지적이고 능력 있는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엮어가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도리스 레싱은요, 1919년 영국인 부모 밑에서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몇 년을 지내다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도리스 레싱은 거기서 흑백, 인종 차별도 좀 목격을 하고 또 어떤 식민지 국가의 국민과 영국인 국민 간의 그런 간극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광활한 아프리카의 대자연이 주는 어떤 영감, 자유로움을 겪으면서 굉장한 상상력을 많이 키웠죠. 이런 경험들이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녀는 굉장히 끊임없이 아주 많은 작품들을 썼어요. 2013년 94세의 일기로 그녀는 타계를 했습니다. 네. 배경은 1960-70년대 영국이 배경이에요. 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남녀의 공통점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만연했던 자유연애 사상, 그런 것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혼전 순결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자녀를 낳아서 옛날에 또 전통적인 그런 가족의 개념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런던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 빅토리아 풍의 큰 저택을 삽니다. 넓은 마당이 있고 많은 방들이 있고 또 다락방이 있는 곳.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걔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필요했고, 또 방이 필요했고, 또 친척이나 친지들이 놀러 오면 묵을 수 있는 넓은 집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남자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첫째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또 넷째 아이까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야, 니네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내서 능력도 없으면서 어떡할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하죠. 우리 애 많이 날 거야. 우리는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 하면서 그들만의 생각을 계속 끌고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5째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좀 남달랐어요. 막 끊임없이 발차고 뻗땡기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어져는 임신 기간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 위에 첫 번째, 네 번째, 넷째 애들은 다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5째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했더니 글쎄 얘가 5kg이에요, 애기가. 뭔가 좀 정상적인 애랑 달라요. 얘를 집으로 데려왔더니 막 이 모유를 수유하는데 그게 부족해갖고 우유까지 먹는데 먹어 치우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심지어는 얘가 4달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기둥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에 겨운 듯이 막 포효를 하는 것이 마치 인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이 넷째 애가 자기 동생을 보러 이렇게 어느 날 방 안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려고 했는데 이 5째 애가 팔을 그냥 팍 꺾어서 알을 부러뜨립니다. 그 사건으로 이 첫째부터 넷째 애들은 다시는 얘한테 얼씬거리지도 않고 가족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얘도 밴도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 위에 형들과 누나들 따라서 식사 애들도 좀 배우고 조금 더 이렇게 정상화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얘가 냉장고 안에 있는 생닭을 손과 입으로 팍 뜯고
내장 같은 걸 바닥에 팍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요. 이걸 보고 가족들이 경악을 하니까 그걸 보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 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재돼 있던 본능적인 어떤 야망성들이 표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애가 크면서 너무 폭력적이 되고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포기하고 얘를 방 안에 가둬요. 가두고 또 뛰어내리지 못하게 창문에 창살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의 부모의 설득에 의해서 얘를 요양원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망설이죠. 어떻게 우리 애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있느냐 했더니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애야 아니면 우리 애야. 선택해. 딱 말을 하죠.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아들 벤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이 가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다시 옛날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는 마음속에서 이 벤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가야겠다 하는데 남편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절대 보러 가지 말라. 하지만 이 여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양원은 역시나 으슥한 곳에 너무나 허름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부모들로부터 버려진 온갖 기형아들, 그 비정상적인 애들이 막 감금돼 있는 곳이에요. 자기 아들 벤을 봤더니 벌거벗긴 채로 이렇게 구숙복에 이렇게 갇혀서 어떤 약물에 중독이 됐는지 모르지만 약물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어떻게 모성애가 이거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착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가족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쵸,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이 여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정말 이 벤한테 모든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4명의 아이들은 남편이 돌봐주는 어떤 책임이 되고 이 벤은 5째 아이는 이 여자가 맡아서 길러야 되는 애가 되고 이렇게 양분을 화가 돼요. 벤이 그래도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학교를 얘가 적응할 수가 있나 의아해했는데 큰 말썽은 부리지 않아요. 어떤 실직 청년들, 불량배들과 굉장히 또 어울려서 잘 놀아요. 걔들이 얘를 갖고 이 난쟁이, 호비, 멍청하게 막 놀리면서도 얘를 데리고 노니까 얘 벤은 굉장히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죠. 벤이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얘는 낙제자들, 문제아들과 막 어울리면서 폭력적이 되어가죠. 한편 이제 첫째와 둘째는 이제 기숙학과로 떠나면서 이 집안을 벗어나요. 그리고 셋째는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핑계를 대고 또 집에서 벗어납니다. 이 넷째만 이 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는 팔이 부러진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벤이 무섭겠어요. 벤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미움이 겹쳐져서 얘는 굉장히 히스테릭한 예민아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벤은 그 불량 애들이랑 몰려들으면서 막 집에 걔들 데리고 와서 몇 날 며칠을 막 냉장고 있는 거 다 먹어치우고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는 또 무리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서 맨날 며칠을 또 가출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여자가 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폭동이 일어난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서 벤과 그 무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는 이제 어디서 폭동이 일어났다 또는 뭐 살인사건이 났다 뭐 그런 강도 사건이 났다 보면 벤과 그 무리들이 한 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고 이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남편의 아버지가 나 이제 좀 힘들어졌다 더 이상 교제 지원 못한다 하니까 뭐 야근을 하고 주말마다 일을 하고 완전히 일에 치여서 살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벤한테 거의 포기 상태에 있고 애들은 다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집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가족이 막 화합하면서 살았던 그 대가족의 그런 환상이 완전히 깨진 거죠. 결국 이 여자는 남편과 그래, 우리 이 집을 처분해야겠다. 우리도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을지 모르는 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는 이미 내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세계 어디를 떠돌면서 자기와 같은 종족을 찾아서 아마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네. 굉장히 좀 엔딩이 의외였죠. 네, 맞아요. 예, 어떤 결말도 없고 네. 굉장히 열린 걸로 끝이 나더라고요. 어떤 남편의 그런 입장, 네. 걔를 그냥 요양원에 두자는 네. 어릴 때 그 예. 입장과 예. 이제 또 집에 데려온 네. 그 아내의 선택, 네.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했는지 네. 작가님의 좀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쵸. 근데 그 생각은 각자 개인의 어떤 가치에 따라 또 틀리고 또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나라마다 또 이렇게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판단을 안 해요. 거기에 중요성을 안 두고 오히려 작가는 뭐가 중요성을 하냐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이런 한 아이의 태어남으로써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이 가족이란 거, 최고의 이념으로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작가는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핵가족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1인 가구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해야 되냐,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필수가 아니고. 또 결혼을 해도 애들을 낳아야 되느냐가 또 필수가 아니고 또 선택이잖아요. 이렇게 또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전통적인 가치에 그래 가족이 최고야, 가족만을 지켜야 돼, 이런 이념 같은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작가가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네. 요소가 네. 작가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 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네.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작가의 이력을 보면 2번 결혼했고 2번 이혼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집필 작품을 쓰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는 가족보다는 자기가 쓰고 싶은 이 소설이 더 훨씬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최고의 또 이념이냐 막 고수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이잖아요. 그 젊은 사람 남녀도 그게 최고의 이념이었는데 무너지면서 더 이상 지탱할 게 없어졌잖아요. 그쵸? 네. 어디까지 우리가 좀 사랑이라는 네. 불완 네. 그런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지. 근데 작품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어떤 사랑과 어떤 노력으로도 가족은 어떤 사건, 또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뭐 애가 태어난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히 붕괴될 수 있고 와야될 수 있다는 허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뭐 노력이나 뭐 제도나 그런 걸로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재, 이런 뱀 같은 존재를 작가는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궁금했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대요. 어떤 인류학자가 그 빙하 시대에 어떤 유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그런 글을 썼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잡지사의 어떤 가정주부가 기고한 글인데 자기는 새 애들을 낳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넷째 애가 비정상적인 애가 태어나면서 새 애들이 완전히 망쳤고 자기도 불행해졌다는 그런 글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믹스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그런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 터부시하고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거에 이 작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 또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한테 굉장히 터부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남을 이해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처하지 않으리라는.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지했는데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슬기롭게, 좀 더 여유 있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개방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소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설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다름을 보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마지막 이제 궁금한 게요. 네, 또 있나요? 네, 저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많은 뭐 요소가 있겠지만 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운동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 여기서 안나까레리나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혹시 안나까레리나 법칙이라고 혹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프로스트가 첫 문장이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좀 사이가 좋아야 되고 애들도 문제 없이 잘 커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하면 행복한데 거기서 하나만 빠지면 불행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맨날 싸우고 의도를 한다든지 애가 아프다든지 말썽을 피운다든지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어긋나면 행복한 가정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법칙이 옛날에 있었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조건을 만족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행복한 가정이라는 전제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게 전제가 돼야 정말 어떤 상황이 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가치가 딱 잡혀져야 행복한 가정도 있는 거지 자기 자신도 올바른 가치가 없는데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되게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으시죠? 피디님?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네. 말씀을 잘 네. 새겨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네. 네.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살면 굉장히 축복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 가치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개방된 마음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여유로운 오픈 마인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혹해하지 말고 이제 알아가면서 이해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